제127화 유비의 죽음 제1장 장무 2년 여름 6월 유비가 피신해 있는 백제성으로 마량이 돌아왔다. 그는 원정군이 참패한 것을 보고 자신이 더 빨리 돌아오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한탄하면서 제갈량의 말을 때늦게 전했다. 그러자 유비가 탄식했다. 짐이 진즉의 승상의 말을 들었다면 오늘 같은 패배는 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제 무슨 낯으로 성도에 돌아가 신하들을 대하겠는고. 그리고는 백제성에 머물겠다는 교지를 내리고 자신이 머물던 객관을 고쳐 영안궁으로 삼았다. 그러나 비보는 잇따라 날아들었다. 풍습장남 부동정기 사마가 등 원정군에 참전했던 장수들이 모두 나란 일을 위해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소식들이었다. 유비가 슬픔에 잠겨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또다시 측근 신하가 아뢰었다. 황권이 강복 군사를 이끌고 위나라에 항복하였나이다. 뭐라고? 황권이? 예, 폐하께서는 그 식솔들을 담당관에게 보내 죄를 물으라고 하소서. 그러나 유비는 고개를 저었다. 지난날 그가 하후연 등을 죽이고 한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황권의 계략에 의한 것이었다. 이후 치중종사로 삼아 항상 옆에 두고 총나라의 일을 맡기다시피 하여 황권에 대한 유비의 신임은 남달랐다. 황권은 강 북쪽 기슭에 있다가 오군에게 퇴로를 끊겨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위나라에 항복하였을 것이다. 이는 짐이 황권을 배신한 것이지 황권이 짐을 배신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어찌 그 식솔들에게 죄를 묻는단 말이냐. 그리고 계속하여 녹봉으로 주는 쌀을 대주며 그 식솔들을 돌보게 했다. 한편 남군 태수 사압 등 318명을 거느리고 위나라에 투항한 황권은 여러 장수들에 이끌려 조비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자 조비가 물었다. 경이 지금 짐에게 항복한 것은 옛적 진평이나 한신을 흉내내고 싶었기 때문인가? 조비가 언급한 진평과 한신은 본래 항우의 부하였으나 유방에게 항복한 뒤 한나라를 세우는 데 크게 공헌한 장수들이었다. 황권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신은 총나라 황제의 과분한 은혜를 입었사옵니다. 신에게 강북의 여러 군 부대를 지휘하게 하셨는데 육손에게 길이 끊겨 총나라로 돌아갈 길이 없자 오나라에 항복할 수는 없기에 폐하께 투항한 것이옵니다. 싸움의 진장수가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만도 다행인데 어찌 감히 옛사람을 흉내내겠나이까. 조비는 황권의 솔직한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 이에 황권을 진남장군으로 삼았으나 황권은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그때 측근 신하가 들어와서 조비께 아뢰었다. 총나라에서 돌아온 세작이 말하기를 총나라 국주가 황권의 식소를 모두 죽이려 하고 있다고 하옵니다. 이 말을 들은 황권이 말했다. 신은 총나라 국주와 성심으로 대하며 서로 믿어온 사이이니 신의 본심을 알 것이옵니다. 틀림없이 신의 처자식을 죽이지는 아니하실 것이옵니다. 조비는 그런 말을 하는 황권에게 오히려 믿음이 갔다. 이에 그를 진남장군 겸 시중으로 삼아 여루에 봉하고 그가 투항할 때 데리고 온 남군 태수 사압 등 42명의 장군들 역시 여루에 봉했다. 이러한 황권의 뒷일을 보고 후세 사람은 황권을 꾸짖었는데 그런 시를 하나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해 못해 조비에 투항했다 하지만 충신이 두왕조를 어찌 섬기겠는가. 한 번 죽음 아꼈던 황권이 한심쿠나. 자양서법 가벼이 용서치 않으리라. 공자처럼 명분에 맞춰 역사를 기술하는 서술 방법을 춘추필법이라 한다. 그런데 위시에 나오는 자양서법이란 송나라 때의 주의처럼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의미를 중시하는 역사 서술 방법을 가리킨다. 자양은 주희의 별명이다. 조조의 위나라를 중심으로 연대를 기록한 자치통감과 달리 자양은 유비의 총나라를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총나라를 정통으로 보고 연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자양서법이 조비에게 투항한 황권을 용서치 않으리라고 위시는 꾸짖고 있는 것이다. 총나라가 오나라에 대패하고 유비의 최측근이었던 황권을 비롯하여 많은 무장들이 자신의 편으로 돌아서자 조비는 다음 수순을 어찌하면 좋겠는지 가후에게 물어보았다. 짐은 이제 천하를 통일하고 싶은데 총나라를 먼저 쳐야겠소? 아니면 오나라를 먼저 쳐야겠소? 그러자 가후가 신중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유비는 큰 인물인데다가 제갈량 같은 신하가 있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사옵니다. 오나라의 손고는 허실을 능히 꿰뚫어보는 데다가 육손이 험한 요충마다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고 거기다 장강과 넓은 동정호가 가로놓여 있으니 두 나라 모두 갑자기 도모하기는 어렵사옵니다. 신이 보기에 우리 장수들 가운데는
손권이나 유비의 적수가 될 만한 인물이 없나이다. 비록 폐하께서 제왕의 위험으로 임하셔도 만전을 기할 수 없사오니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두 나라의 변화를 기다려야 할 것이옵니다. 조비가 조금 언성을 높였다. 짐은 이미 세길로 대군을 보내 오나라를 치게 하였는데 어찌 이기지 못한단 말이오. 그러자 상서 유엽이 가후의 말을 거들었다. 요사의 오나라는 육선이 70만 족군을 무찌른뒤라 상하가 한마음으로 뭉쳐있는 데다 강과 호수가 가로놓여 있어 갑자기 제압할 수는 없나이다. 더욱이 육선은 지력이 풍부하니 반드시 방비가 있을 것이옵니다. 경은 전에 짐에게 오나라를 치라더니 지금은 어째서 치지 말라는 거요. 유엽이 말했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사옵니다. 그때는 오나라가 총나라에 여러 차례 패하여 기세가 크게 꺾여 있었기 때문에 공격이 가능하였사옵니다. 하오나 지금은 전승을 거두어 사기가 100배나 올라있기 때문에 아직 공격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조비는 유엽이나 가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짐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경들은 다시 여러 말 마시오. 그리고는 어림군을 이끌고 앞서 세길로 떠난 조유 조진 조인의 군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친히 출정하려 했다. 그때 기마척 후병이 달려와서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했다. 오나라는 이미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나이다. 여범에게 군사를 이끌고 조유를 맡게 하였고 제갈근에게 군사를 이끌고 남군에서 조진을 맡게 하였으며 주안에게 군사를 이끌고 유수에서 조인을 맡게 하였사옵니다. 그러자 유엽이 다시 말렸다. 이미 대비를 하고 있다면 가보아자 득될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조비는 듣지 않고 마침내 군사를 이끌고 떠났다. 그때 조인과 맞서고 있던 오나라 장수 주안은 나이 27에 담력과 지모가 뛰어나 손권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쓰여 있으나 정사엔 46살로 기록되어 있다. 유수에서 군사를 통솔하고 있던 그는 조인이 대군을 이끌고 선계를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 군사를 모두 선계로 보내고 유수성에는 단지 5,000기만 남겼다. 그런데 보고가 다시 들어왔다. 조인이 대장 상조에게 명하여 제갈건 왕상과 함께 정예병 5만을 이끌고 유수성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병사들의 얼굴에는 두려워하는 빛이 역력했다. 그러자 주안은 칼자루에 손을 대고 말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장수에게 달려있지 군사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공격군이 갑절이고 방어군이 반절이면 방어군이 능히 공격군을 이긴다고 하였다. 지금 조인은 천리길을 고되게 오느라 사람도 말도 지칠 대로 지쳐있다. 그러나 나와 너희들은 높은 성에 의지하여 북쪽으로 험한 산을 등지고 남쪽으로 큰 강을 바라보면서 방어군으로서 편히 앉아 공격군이 필요해지기를 기다린 셈이니 이는 바로 백전백승할 수 있는 형세다. 설령 조비가 직접 왔다 하여도 걱정할 것이 없는데 하물며 조인 따위야 말에 무엇하겠느냐? 그렇게 사기를 불어넣고는 군령을 즉시 하달했다. 모든 군사는 깃발을 누이고 북을 쉬게 하라. 성에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꾸미라. 이에 군사들은 주안의 명대로 움직였다. 한편 위나라 선봉장 상조는 정의 병을 거느리고 유수성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멀리서 보니 성 위에 군마가 없다. 상조가 군사를 재촉하여 성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쿵! 하고 포소리가 한 번 울리더니 깃발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그와 동시에 칼을 비껴든 주안이 나는 듯 말을 달려나가 상조에게 덤벼들었다. 말이 서로 엇갈린 지 삼합도 되기 전에 주안은 한 칼에 상조를 베어 말밑으로 떨어뜨렸다. 이에 오군이 기세를 타고 돌격전을 펼치니 위군은 크게 무너져 죽임을 당한 병사들이 질비했다. 대승을 거둔 오군이 노획한 위군의 깃발과 무기 싸움말 또한 많았다. 뒤이어 조인이 군사를 거느리고 도착하기는 했으나 선계에서 돌아오던 오군의 습격을 받아 크게 패하고 말았다. 수많은 군사를 잃고 돌아간 조인이 위나라 국주 조비를 뵙고 패한 까닭을 상세히 아뢰자 조비는 크게 놀랐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조비의 물음에 신하들이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갑론을 박하고 있는데 다시 척후기병이 달려와서 아뢰었다. 조진과 하우상이 남군을 보유하였으나 성 안에 있던 육손의 복병과 성 밖에 있던 제갈근의 복병이 안팎으로 협공해오는 바람에 크게 패하였나이다. 나쁜 일은 겹쳐서 온다고 했던가.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척후기병이 달려와서 아뢰었다. 조유도 여범에게 격파되었나이다. 결국 세 방면의 군사가 모두 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나자 조비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짐이 가후와 유엽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이렇게 패하고 말았구나. 때는 한여름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염병까지 크게 유행하는 바람에
기마병과 보병 10사람 중 67이 병들어 죽었다. 이에 조비는 어쩔 수 없이 군사를 이끌고 낙양으로 회군했는데 이로부터 위나라와 오나라는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다. 제2장 한편 백제성 영안궁에 머물고 있던 유비는 시름시름 앓더니 병석에 아주 눕게 되었다. 장무 3년 여름 4월에 이르러 그는 병이 온몸에 퍼진 것을 알았다. 그런데도 관우 장비 두아우를 생각하며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까닭에 병은 더욱 심해졌다. 두 눈이 침침해지자 시종들마저 보기 싫다며 좌우를 꾸짖어 물리치고 홀로 침상에 누워있곤 했다. 그날도 홀로 누워있는데 문득 음산한 바람이 불며 등불이 꺼질 듯 흔들리다가 다시 밝아졌다. 보니 등불 옆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유비는 그들이 시종인 줄 알고 화를 냈다. 짐의 심사가 편치 못하여 잠시 물러가 있으라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또 온 것이냐. 꾸짖어도 물러가지 않기에 유비가 자세히 보니 윗자리에 있는 것은 관우였고 아랫자리에 있는 것은 장비였다. 유비는 깜짝 놀라 외쳤다. 두아우는 아직 살아 있었느냐. 그러자 관우가 말했다. 신들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옵니다. 옥황상제께서 신들이 평생 신의를 잃지 아니하였다며 신으로 삼는다는 칙명을 내리셨사옵니다. 형님도 저희들을 만날 날이 머지 아니하옵니다. 유비는 그들을 부여잡고 통곡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두아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에 즉시 시종을 불러 물어보았다. 지금 몇 시냐. 삼경이옵니다. 유비가 탄식했다. 짐도 이 세상에 오래 있지 못하겠구나. 그리고는 시종을 시켜 조은을 침상 곁으로 불러들였다. 그대는 앞으로도 태자를 보호해 주겠느냐. 예, 신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리하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한 조은은 조조가 형주를 취할 때 아두를 홀로 구했고 또 손부인이 아두를 동으로 데려가려 했을 때도 홀로 빼앗아오는 등 아두 곧 태자 유선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장수다. 고맙구나. 유비는 조은의 어깨를 가벼이 두드리더니 문득 물었다. 그대는 공명을 어찌 생각하느냐. 폐하를 도와 우리 한나라의 기틀을 잡은 걸출한 인재이자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옵니까? 맞다. 공명은 한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많이 세웠다. 내가 염려하는 것이 오히려 그 점이다. 더구나 그의 뛰어난 지모는 아무도 따를 자가 없으니. 승상을 믿지 못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니, 믿는다. 허나 어린 태자를 따르지 아니할까. 그것이 두렵구나. 그럼 승상과 대신들을 불러 공개적인 탁고를 하소서. 공개적인 탁고라. 유비는 그렇게 반문했다. 조은이 언급한 탁고란 부모가 없는 아이의 장례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한다는 뜻이다. 예, 탁고하시면서 승상의 반응을 살피소서. 만일 조금이라도 반역의 뜻이 보이면 제게 눈신호를 보내소서. 그러면 제가 옆에 있다가 승상의 목을 베겠나이다. 조은이 그렇게 말하자 유비는 미리 써두었던 조서를 베개 밑에서 꺼내 조은에게 넘겼다. 두아우가 죽은 현재의 시점에서 짐은 누구보다도 그대를 믿는다. 이 조서는 내가 직접 쓴 것인데 장차 누구라도 모반을 하거든 이 조서에 의거하여 그를 죽여도 좋으니라. 신, 죽음으로써 폐하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조은은 유비가 건넨 조서를 품속에 넣었다. 그리고 재차 불굴의 충성을 다짐하자 유비는 성도로 사자를 보내 승상 제갈량과 상서령 이엄 등을 불러오게 했다. 밤새 영안궁으로 달려와서 유언을 들으라는 것이었다. 사자의 전언을 들은 제갈량은 태자 유선을 성도에 남겨 그곳을 지키도록 하고 유비의 둘째 아들 노왕 유영, 셋째 아들 양왕 유리를 데리고 영안궁으로 향했다. 이윽고 영안궁에 도착한 제갈량 일행은 유비의 병세가 위독한 것을 보고 황망히 침상 아래 엎드려 절했다. 유비는 제갈량을 침상 옆에 앉으라고 한 뒤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짐은 승상을 얻은 뒤 다행히도 제업을 이루었소. 그러나 지혜가 부족하고 식견이 짧아 승상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가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고 말았소. 뉘우치고 한탄하다 병이 되어 이제는 죽음이 조석에 달렸구려. 뒤를 이을 자식이 나약하니 승상께 대사를 부탁하오. 그리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제갈량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옥체를 잘 보존하시어 천하의 기대에 부응하소서. 유비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마량의 아우 마속이 방에 있는 것을 보자 잠시 나가 있으라고 했다. 마속이 물러가자 유비가 제갈량에게 물었다. 승상이 보기에 마속의 재주는 어떠하오? 당대의 영재이옵니다. 그렇지 아니하오. 짐이 보기에 마속은 실제보다 말이 앞서니 크게 써서는 아니되오.
승상은 그 점을 깊이 살펴보구려. 유비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신하들을 모두 내전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종이와 붓을 가져오라 하여 유조를 쓰더니 제갈량에게 건네며 말했다. 짐은 글을 많이 읽지 못하였으나 대략은 알고 있어.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새는 죽기 직전에 그 울음소리가 애처롭고 사람은 죽기 직전에 그 말이 착하다고 하였어. 짐은 본래 경들과 함께 역적 조가를 멸하고 한나라 황실을 붙들어 세우고자 하였으나 불행히도 중도에 헤어지게 되었구려. 번거롭겠지만 승상께 태자 선을 부탁하니 늘상 하는 말로 여기지 말고 모든 일을 승상이 잘 지도해주기 바라오. 제갈량 등이 엎드려 울며 말했다. 폐하께서는 옥체를 편히 쉬시옵소서. 신등은 견바지로를 다하여 폐하께서 저희들을 알아주신 은혜에 보답하겠나이다. 그러자 유비는 내시에게 명해 제갈량을 부축해 일으키도록 했다. 그리고 한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다른 한 손으로 제갈량의 손을 붙들며 말했다. 짐은 이제 죽을 것이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말을 하겠소. 무슨 말씀이신지요? 유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대의 재주는 조비보다 10배나 더하니 반드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끝내는 큰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오. 아직 태자의 나이가 어려 그 자질을 알 수 없으나 앞으로 그대가 보고 태자를 도울 만하면 도와주고 도울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대가 직접 성도의 주인이 되도록 하시오. 엄청난 말이었다. 갖은 고생과 무수한 전쟁을 통하여 수십 년 만에 세운 총나라를 제갈량에게 거저 넘기겠다는 유비의 이 선언은 본심이었을까? 능력 있는 제갈량에게 총나라를 넘겨 백성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안겨주려는 유비의 인자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준 대목이라고 해석한 이도 있다. 그러나 유비는 나무그늘처럼 큰 차량이 달린 수레를 타겠다고 말하던 어린 시절부터 임금이 되고 싶은 욕망에 가득 찼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임금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에서 맏아들 이름을 물려준다, 선의한다는 뜻이 있는 선이라 지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갑자기 나라와 백성을 위해 능력 있는 제갈량에게 선의도 불사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 적어도 당시 제갈량이 보였던 반응과는 일치하지 않는 얘기다. 제갈량은 그 말을 듣자 온몸에 진땀을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 허우적대다가 땅에 엎드려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신이 어찌 감히 수족의 힘을 다하지 아니하고 딴 마음을 품겠나이까. 충성과 절개를 다하여 대를 이어 죽기로 섬기겠나이다. 그리고는 이마를 땅에 조아리는 고두를 행했는데 얼마나 세게 찧었던지 이마에서 피까지 흘렀다. 그는 왜 이렇게 과장된 행동까지 보이며 자신의 충성을 맹서해야 했던 것일까? 유비의 속마음을 정확히 읽었기 때문이다. 여차하면 성도의 주인이 되라 한 것은 결국 유비가 제갈량을 다는 믿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여기서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역모로 몰린다. 이 점에 대해 정사 삼국지에 주석을 붙인 배송진은 진나라 문인 손성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지적했다. 유비가 제갈량에게 내린 명령은 너무 심한 말이다. 세간에서 어떤 사람은 유비가 부탁받는 자의 성심을 굳게 하고 총나라 사람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였다고 하나 군주된 자는 그렇게 말하면 아니 된다. 만일 부탁받은 자가 충성스럽고 어진이라면 그런 가르침은 필요 없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찬탈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니 적합한 말이 아니다. 일종의 반어법인 것이다. 유비는 어리석고 나약한 성격의 태자가 황제의 자리를 지켜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나라를 내어주겠다는 반어법을 통해 제갈량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은혜와 의리로 묶어놓으려 했던 것이다. 그것이 제갈량의 공개적인 충성맹세로 나타나자 유비는 신하들이 모두 보는 자리에서 이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재빨리 제갈량을 침상에 앉으라 한 다음 노왕 유영과 양왕 유리를 가까이 불러 분부했다. 너희들은 짐의 말을 새겨 듣거라. 짐이 죽은 뒤에 너희들 삼형제는 모두 승상을 아버지처럼 섬기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리고는 제갈량에게 큰 절을 올리라고 명했다. 두 아들이 큰 절을 올리자 제갈량이 말했다. 신이 간과 뇌수를 땅에 쏟는다 하더라도 어찌 폐하께서 신을 알아주시고 대접해 주신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나이까. 그리고는 다시 한번 충성을 맹서했다. 그렇지만 유비는 거기서 그쳤던 것이 아니다. 삼국지연의에는 따로 그려져 있지 않으나 정사 삼국지는 유비가 상서령 이염에게도 태자 유선을 부탁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선주는 병이 깊어지자 승상 제갈량에게 태자의 뒷일을 부탁하고 상서령 이염으로 하여금 돕도록 했다.
제갈량에 뒤이어 태자의 뒷일을 부탁받은 이엄은 유비가 총나라의 왕이 되기 전 유언과 유장을 섬겼던 구세력의 대표적 인물이다. 유비 주변에는 자신의 부하들과 구세력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유비는 바로 이 구세력의 대표격인 이엄을 이용하여 제갈량을 견제할 수 있는 명분을 쥐어준 것이었다. 상서령에게 태자의 뒷일을 부탁하오. 예, 견마지로를 다하여 유조를 받들겠나이다. 이엄이 대답하자 유비는 이번에는 관원들 전체를 향해 태자를 부탁했다. 짐은 이미 승상에게 어린 자식을 부탁하였고 자식들에게는 승상을 아버지처럼 섬기라고 명하였다. 또 상서령에게도 태자의 일을 따로 부탁하였으니 경들도 모두 짐의 말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짐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조은에게 부탁했다. 이미 신하들이 오기 전 밀담을 나눈 처지였으나 새삼 당부의 형식을 취한 것은 제갈량의 눈을 의식해서였다. 짐은 경과 환난 속에서 만나 지금까지 함께 지내왔는데 여기서 헤어지게 될 줄은 미처 몰랐구나. 짐과의 예정을 생각하여 경은 아침 저녁으로 태자를 만나 짐의 말을 어기지 말도록 깨우쳐 달라. 이에 조은은 엎드려 울며 말했다. 신이 어찌 견마지로를 다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마지막으로 유비는 여러 관원들을 향해 말했다. 좌중에 모인 경들과 관원에게 일일이 당부하지는 못하니 이해하여 달라. 바라노니 모두들 자중자애하라. 그리고 숨을 거두니 이는 장무 3년 여름 4월 24일의 일이었다. 누리내는 모두 63년이었다. 제3장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낸 유비에 대해 정사 삼국지는 선주는 포부가 크고 굳세며 너그럽고 후할 뿐 아니라 사람을 알아보고 선비를 잘 대우하였으니 대저 한고조의 풍도와 영웅의 그릇을 갖추었다고 일단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덧붙였다. 기지와 임기응변, 재간과 모략에 있어서는 위나라 무제에 미치지 못하였기에 그 영토는 협소하였으나 꺾일지언정 굽히지 아니하고 끝내 남의 밑에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 결국 정사 삼국지는 유비가 영웅이지만 조조만은 못하였다는 평가를 내림으로써 조조가 삼국시대의 주인공이었다는 견해를 간접으로 피력하고 있지만 소설 삼국지연의는 유비를 시종일관 주인공으로 그리고 있다. 그 정당성의 하나로 원작자와 개작자가 꼽은 것이 유비의 혈통이었다. 한나라 황제의 핏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사 삼국지에 주석을 붙인 배송지는 선주는 비록 자기가 효경제로부터 나왔노라고 하였으나 세대수가 아득히 멀어 그 족보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다 솔직히 말하면 유비는 그저 유시성을 가진 집신행상 출신이었던 것이다. 그런 그가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총나라까지 세웠으니 무언가 그의 장점을 제시해야 한다.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위나라 조조와 오나라 손권의 경우에는 그들이 도약할 수 있는 집안의 돈과 인맥이 있었다. 그래서 집안 인맥으로 적시에 기병하여 하루아침에 군벌의 하나로 떠오를 수 있었던 조조는 이어 황제를 모시는 명분까지 확보함으로써 하늘에 떼인 천시를 얻었다고들 했다. 손권의 경우는 아버지와 형이 물려준 강남 땅이 남이 쳐들어가기 어려운 거대한 장강과 동정호를 끼고 있기에 땅의 이점인 지리를 얻었다고들 했다. 이에 반해 행상 출신의 유비는 물려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재주도 떨어진다. 조조는 전쟁을 치르고 나면 그것을 시로 옮길 수 있는 뛰어난 문학적 재능과 멋이 있었지만 유비의 경우는 평생 시 한 줄 남긴 것이 없다. 책도 읽어본 게 많지 않다고 스스로 말한 바 있다. 평생 전투를 치르는 장군의 입장에서 병법책 하나만 제대로 읽어보았어도 진지를 숲속에 마련하여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는 바보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모가 있거나 머리가 좋았던 것도 아니다. 꿍꿍이 속은 있었지만 오히려 어리숙하다고 하는 편이 어울렸다. 무술도 그저 일반 병사의 수준이었다. 그런 그가 나중에는 나라까지 세웠다. 그럼 대체 무엇이 그런 대업을 가능케 했던 것일까? 정사를 지필한 진수의 인물평은 정확하다. 그에 따르면 유비는 포부가 크고 굳세며 꺾일지언정 굽히지 아니하고 끝내 남의 밑에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게 꿈이 크고 남에게 굽히지 않는다고 다 크게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허황된 꿈을 지니면 고생이나 하기 쉽고 남에게 굽히지 않으면 밥 한 술 얻어먹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 없이 나라까지 세우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대체 어떤 장점이 있었던 것일까? 원작가나 수정자는 행상을 하며 오다가다 만나 의형제를 맺었던 살인도피자 관우와 돼지고기 장수 장비의 존재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바탕으로
유비가 포섭한 좋은 제갈량 방통 법정 황충 마초 등등을 보면서 유비의 장점은 사람들의 마음을 화합시키는 인화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헌데 맹자에 보면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는 말이 나온다. 과연 천시를 얻은 조조는 장강의 지리를 얻은 손권을 이기지는 못했고 지리를 얻은 손권도 인화를 얻은 유비를 없애지는 못하였으니 결국은 유비가 제일이 아니었느냐고 삼국지연의는 반문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통해 원나라 말기의 나관중이나 청나라 초기의 모종강은 이민족인 몽골 쪽의 원나라나 만주족의 청나라에는 정통성이 없다는 점을 독자에게 시사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그러나 훗날 중국 천하를 거머쥔 마오쩌둥은 1957년 남경에서 상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천하의 영웅은 누구였느냐는 담화를 나눌 때 유비의 주요 장점은 사람을 잘 다루고 각 분야의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일을 잘하였다는 점이다. 반면 단점을 두 가지 들자면 첫째는 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한 점이고 둘째는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을 구분 못하여 모순이 생긴 점이라고 꼬집었다. 관우의 원수를 갚는다며 유비가 전쟁을 일으키고 이릉대전에서 패했던 일을 지적한 것이다. 바로 그 유비가 죽었다. 훗날 당나라 시인 두보는 유비가 숨을 거둔 영안궁자리를 가본 뒤에 그 감회를 이렇게 읊었다. 척주는 오를 치러 삼엽으로 갔으나 붕어하던 해에는 영안궁에 있었지. 지금은 텅 빈 산속 황제 깃발 적이고 궁전은 텅 빈 절간 여기쯤 있었겠지. 옛 묘당 숲속에는 물새가 둥지 틀고 해마다 제삿날엔 촐로들이 오는데 제갈공명 사당이 가까이 붙어 있어 군신의 구별 없이 함께 제사드리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